네, 한국 경북 의성의 산불이요. 지금 강풍을 타면서 계속 번지면서 최악의 지옥 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화 헬기 추락 사고도 발생하고요. 인명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15m에 달한 1초에 막 15m 가는 그런 초강풍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낮 기온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주면 좋은데 낮 기온이 20도 이상 계속 좀 더운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북 의성군의 한 야산에서 이 진화 작업에 투입된 한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한 그 헬리콥터를 조종하던 기장 70대 기장이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강원도 쪽에서 온 그 헬리콥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망한 기장의 나이는 올해 73살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국의 영양군, 청송군, 또 영덕군, 그리고 안동시 등 이 네 군데에서 가장 크게 지금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망자들은요, 대부분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야산 주변의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택 마당에서는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대피를 못하니까 돌아가셨고 또 야산 주변의 도로에서 사망자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차에 막 불똥이 떨어지면서 차에 불이 붙고 심지어는 차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폭발로 사망한 그런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영덕군에 있는 사망자의 일부는요, 이거 실버타운 노인 양로 센터, 그러니까 실버타운 입서자인데 대피하는 도중에 산불 확산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고 있던 차량이 불똥을 맞으면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다수의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 산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계속되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서 또 질식사하는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산불 피해가 난 그 지방자치제들이 주민 대다수가 이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는 지금 시골에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만 남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해야 하는 그 말하자면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인데 그걸 제대로 이제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집에서 나오십시오. 이런 문자만 계속 보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문자를 받고 그저 당황해서 허둥지둥 나오던 이 고령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산불이 옮겨 붙기 전에 좀 체계 없는 그저 혼란스러움. 예를 들어서 대피를 하려면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라든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이 때문에 위험하오니 즉각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영혼 없는 그런 문자만 계속 보내니까 이 당황한 그 노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집 마당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거나 막 뭐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덕군에 있는 그 국도 7번 국도에서는요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차량 행렬이 막 뒤덮여서 뒤엉켜서 한순간에 도로가 완전히 꽉 막혀서 이도저도 오고 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영덕읍의 주민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꽉 막힌 차량 사이로 불덩이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자동차에 막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불똥, 불꽃 이런 것이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휙 하고 부른 순간 이 불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인근에 대피하려는 차량들 위로 막 떨어지는 거죠. 후둑후둑.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뭐 떨어지면서 불똥이 꺼졌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차량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불 붙은 차량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그런 일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그 노인분들은 차량 폭발 사건 한 건 때문에 이제 막 사망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라는 소리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번 산불, 한국의 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에는 그 내일 약간의 비가 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발 약간의 비가 아니라 기상대의 예보는 뭐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기상대의 예보가 틀렸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충분한 양의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야말로 무슨 조선시대 기우제도 아니고 아니면 뭐 조선시대 기우제면 어떠고 고려시대 기우제면 어떻습니까? 뭐 기우제라도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 엿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앞서 그 2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헬기를 몰다가 사망한 그 70대 기장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고 원인이 아직 최종적으로 규명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헬기가 너무 낡은 구형이어서 뭐 어찌 보면 그 기체 결함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의 뭐 여부를 떠나서 정말 헬기를 몰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나? 라는 생각. 그래서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 70대 대신 그 연령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만은 그 연령대에 좀 걸맞는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굳이 이 73세나 되신 분이 정말 은퇴하고도 넘었을 그런 분이 이 헬리콥터를 몰았어야 되나 하는 정말 진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고령의 조종사가 헬기나 비행기를 몰았을 때에 우려되는 그런 사안은요, 미국에도 우려사항, 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봤더니 그 사항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우선 신체적, 인지적 능력 유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제 시력과 청력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대라고 시력, 청력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in general,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 중에 계기판을 확인하는 것, 더군다나 아주 맑은 날씨, 좋은 시야에서 환한 상황에서 이 비행기 계기판을 확인하는 건 좀 낫습니다만은 산불이라는 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헬기에 앞에 각종 연기도 쌓이고 앞이 좀 자욱하고 정말 시야 확보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안으로 연기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이 안에 상황이 클리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 조종석 안에가. 그러니까 그런 좀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는 뛰어난 시력,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력 마찬가지랍니다. 지상관제센터와의 그 소통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력 그리고 청력 충분히 뛰어난지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70대 고령일 경우에 반응 속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긴급 상황이 발생 시에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간 헬기다 당연히 긴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적인 비행기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판단과 신속한 반응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반사신경과 인지 능력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젊은 사람들처럼 잘 유지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70대 고령이라면 반드시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근력과 지구력도 필요한 게 이 헬기 조정입니다. 헬기 조정은 신체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과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만이 헬기를 조종해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보조 조종사와 함께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사고 당시에 그 뉴스 나온 걸 보니까요. 그 헬기가 한 대 추락했다. 그리고 거기서 추락한 조종사 73세의 누구누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만 본다면 보조 조종사는 탑승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게 정말 선진스럽지 못한 지금 한국의 급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망한 조종사님의 나이가 73살이기 때문에 4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경력을 떠나서 그 연령이 되시면 직접 조정을 계속하는 것 외에 정말 더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교육이나 또는 조종사들의 어떤 멘토 역할 등등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또 무슨 감독이나 훈련 교관 등을 맡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튼 73세라는 나이만으로 비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말 아마추어적인 대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죠. 그 산불 끄기 위해서 진화 대원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60대 사람들이 삽 하나 들고 올라갔다고, 곡괭이 하나 들고 올라가고, 제대로 장비도 없이 막 올라가고, 그런 60대 진화대원들이 여러 명 사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번에 헬기 조종사, 70대 조종사,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선진스럽지 못한 대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앞서 기후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빨리 좀 한국에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당장 비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련된 소식 계속 좀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가자 전쟁 반대 시위로 그 시위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그 콜롬비아 대학 한인 학생 정윤서 씨 얘기 이제 여러분 이틀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 법원이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정 씨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달라라는 정 씨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인용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당국이 법원의 그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 씨를 뭐 잡아서 구금한다든지 뭐 추방 못 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추방 전 단계, 구금 전 단계, 체포잖아요. 그러니까 추방 전 단계 구금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법원에서 또 영주권 박탈 조치를 중단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근데 정윤서 씨 그리고 변호인 측 제가 바라건대 법원에서 이제 영주권 박탈 조치를 중단시켰다라는 그 얘기만 믿고 너무 방심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체포돼서 뭐 그냥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구금당하고 다음날 재판도 없이 막 추방당하고 그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윤서 씨의 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윤서 씨는 그 자신의 영주권이 국무부에 의해서 박탈됐고 또 이민국 요원들이 자신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노출시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거 사기 때문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졌다 라고 주장해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들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선거라는 게 당연히 시민권자가 하는 건데 무슨 시민권자를 입증하고 말고 뭐 지금하고 달라질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무슨 뭐 투표소에 가서 시민권자임을 입증하고 그러진 않죠. 이미 유권자 등록이 돼 있으면 가서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하기 전에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또 선거할 때도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권자임을 입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만 선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시민권자면 특별히 내가 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집으로 오죠. 이제 유권자 등록하라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써서 보내면 유권자 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써서 보낼 때 내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 효율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서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정부 효율부에 줬습니다. 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 정부에는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 주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이제 그 시민권자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인데 이건 뭐냐면 우편 투표 얘기입니다. 이건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선거가 이제 마감됐어요. 뭐 3월 27일이 마감날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3월 27일 뭐 예를 들어 저녁 8시 선거가 마감되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리적인 투표는 27일 8시에 딱 마감이 됐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우편 투표가 날라오면 그 날짜를 이렇게 봅니다. 그 우편 그 직인 땅 도장 스탬프 찍혀 있잖아요. 포스트 오피스 스탬프. 그게 이제 보낸 날짜만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그 마감일 전에 보낸 것만 그 날짜로 확인이 되면 마감이 지난 후에 도착한 것도 다 오케이 쳐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포스트 오피스 그 직인이 스탬프가 뭐 충분히 전날 보낸 걸로 찍혀 있다 하더라도 도착 자체가 투표가 마감이 지나서 도착하면 다 무효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치는 왜 한 것이냐? 우편 투표 비율이 높은 주를 겨냥한 겁니다. 근데 그 높은 주가 어딘지는 이미 다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주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주입니다. 좀 진보적인 주. 이건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무슨 뭐 다른 진보적인 뉴욕주나 이런 진보적인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 주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작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거센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미국인들의 경우에 시민권 증빙 절차를 뭐 밟을 여유가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는 너무나 복잡하죠. 한국 같으면 투표 날이 되면 그저 내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투표하면 끝. 그런데 이제 미국은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죠. 그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그 유권자 등록을 사전에 한다라는 것도 좀 바쁜 저소득층은 좀 부담되는데 또 거기다가 시민권자임을 증빙해야 되는 절차까지 막 엎어놓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뭐 시간제 일당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UCLA 법대의 릭 하센 교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면서 행정적인 권력 강탈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 교수는요, 법대 교수는 이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보이지 않게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콜로라도 주정부는요,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다라고 규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립적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우편투표 받았을 때 날짜가 뭐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폐기하라. 뭐 이런 지시 또는 유권자 등록할 때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만 유권자 등록 받아야 한다. 그런 준비를 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대통령이 독립적인 기관인 선관위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안에 내용을 제쳐놓고 뭐 보더라도 대통령이 선관위에 뭔가를 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큰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나는 no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겠다. 나는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말하겠다라면서 상당히 법적인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요, 참 할 일 많고 바쁜 미국의 법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의 법원은 매일 헌법소송, 뭐 위헌소송이 뭐 몰아닥치고 있죠. 매일같이 뭐 대통령 행정명령이 쏟아지면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에 준하는 상당한 그 건수의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소송, 뭐 이런 위헌소송, 뭐 그런 각종 소송이 매일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송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의 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쁜 나날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주권 심사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난민, 망명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무언가 불법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합법이라는 뜻이고요. 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줬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그렇게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렇게 난민이나 망명을 통해서 합법 체류 신분을 받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와 관련해서 CBS 방송은 이민국이 최근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실제로 이민국 직원들에게 이미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안보부도 CBS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아무리 난민이나 망명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받고 거주하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지위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추방하는 그런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합법적이지 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합법적인 건 맞는데 정식 이민이 아니라 무슨 난민, 망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조금씩 합법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침범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난민이나 망명이 아니라 뭐 정식으로 가족 이민 또는 무슨 결혼 이민 또 미국에서 또 정식으로 받은 취업으로 받은 영주권 뭐 이런 것들도 한국에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인제서 오는 거냐고 문제를 걸고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공항에서 막 박탈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발짝씩 합법 신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캐나다는 테슬라 전기차에게 주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반격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자, 캐나다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막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형식의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만 타겟하는 건 아니죠.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 내심 안에 있는 진짜 목적은 테슬라를 겨냥하는 것이고 또 그 테슬라를 겨냥하는 거에 진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뭐 말 안 해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이해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요, 테슬라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는데 3,011만 캐나다 달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 3,011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딱 테슬라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뭐 요런 얘기죠. 완전히 핀셋 중단을 한 겁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는 또한 이 캐나다에 대한 불법적인 미국 관세가 실제적으로 추가 부과될 경우에 전기차 등록 규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전기차 관련 등록 규정을 강화해서 테슬라를 아예 캐나다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팔지 마. 이렇게는 못하니까 차별 문제,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테슬라는 판매 못해.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 법조문을 딱 대입해보면 결국은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요런 여건을 갖고 있는 전기차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 금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테슬라가 걸리게 되죠. 그 테슬라를 아예 캐나다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우린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 강경한 입장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그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식료품 및 음료 불매 운동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거죠. 자, 그 유럽의 그 SNS에서는요, 어떤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제품이 유럽산인지,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럽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라는 그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무려 64%가 가능하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가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미국산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산을 살 필요가 없어요. 잘 꼼꼼히 따져보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유럽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SNS로 뿌리는 겁니다. 좀 계속. 이 마켓에서는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미국산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유럽의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이면 다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마켓 자체도 미국산 제품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앞에 있는 걸 꺼내서 들여다보고 이거 미국산이네 올려놓고 다른 걸 보고 이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마켓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쇼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켓 내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마켓에서 아예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미국산 제품을 아예 저 뒤쪽으로 갖다 놓고 이 앞쪽으로는 굳이 막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유럽산 제품을 쫙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유럽산 제품이 없는 경우에만 미국산 제품을 앞에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켓 자체도 진열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요, 덴마크 내에 무려 1,4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샬링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샬링 그룹은 고객들이 미국산 제품 대신에 유럽산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유럽 나라는 유럽산을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놨다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유럽산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 덴마크의 샬링 그룹은 뭐냐? 모든 유럽산 제품에 특별 라벨을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고 자시고도 없죠. 그 라벨이 붙은 거면 무조건 유럽산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 라벨이 붙지 않은 제품은 미국산이니까 그건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빨리빨리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착착착착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라벨 붙어 있는 것들 위주로 탁탁탁 집어오면 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요? 아마존이 올해 첫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마존은 오는 31일까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진행됐으니까, 31일까지 빅 스프링 세일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아마존이 7월에 하는 대규모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4달 앞서서 열리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임데이 행사와 지금 행사의 차이점은 뭐냐? 프라임데이 행사는 아마존 이 프라임 멤버들이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30일 이제 계속되는 이번 아마존의 행사는요, 멤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멤버든 멤버 아니든 45%, 50% 이렇게 할인된 가격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일에는 뷰티 제품, 의류, 스포츠용품, 여행 필수품, 또 야외 가구나 정원용품 등등 이건 한 40% 할인하고 있고요. 또 바베큐 그릴 관련 제품, 또 침구류 이런 것들은 한 35%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존 제품에는 더 큰 할인이 제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분 아이템별로는요. 50% 할인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혹시 TV 필요하십니까? 50인치 아마존 파이어 TV는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또 이제 집집마다 요즘은 시큐리티 때문에 필요한 보안 카메라 있죠? 요 보안 카메라, 요것도 그냥 한두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사면 400~500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요걸 최대 50% 반값 할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빅 스프링 세일이 기존 프라임데이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멤버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 보면 이거 진짜 좋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보니까 요거는 프라임 멤버만 가능하다고 써 있네.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요즘 얼마죠? 저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0불 하나요? 연회비가? 연회비 그거 내고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20불 가입하시고 몇백 불 세이브하면 그게 더 낫겠죠. 자, 31일까지 아마존 대박 세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쫙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일 또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마존 셀러들과 협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할인
그 제품들을 매일매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번씩 수시로 좀 들어가 보면 언젠가 찾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 집에서 하는 게 뭐 독서도 있고 쉬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목욕하는 일을 가장 즐거워한다라는 이색적인 조사 답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가구 업체 잘 아시죠?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 아이키아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현지 유럽 그쪽 스웨덴인가요? 그쪽 발음으로 이케아 이제 부릅니다. 여하튼 그 아이케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을 상당한 즐거움으로 느낀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37%로 1등 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목욕과 샤워에 대해서 25%가 그렇게 답했는데 한국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즐거움이 1등이었느냐? 미국에서는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노는 시간이 1등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22%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장 즐겁게 느끼느냐?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 꾸미기, 이걸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요, 음식 준비하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세대에서는 이제 TV 시청, 이런 걸 즐겁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과거 세대라는 것은 대충 저 나이도 해당되고요. 뭐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한 50대 이상 요런 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이런 조사를 받으면 텔레비전 시청이 즐겁다라는 답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바뀐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젊을수록 그 TV 시청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예로 베이비붐 세대는 64%가 쉴 때 TV 본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또 Z세대, 요즘 한 30대 되는 Z세대는 쉴 때 TV 본다가 38%밖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TV를 본다라는 것도 아마 나뉠 거예요. 그러면 꼭 텔레비 보는 것만 TV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TV를 유튜브로 연결해서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꼭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마 이런 것도 다 TV 본다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뭐 목욕이나 샤워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내가 할애하는 것은 어쩌면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보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조사에서는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유튜브나 TV나 어떤 그 영상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에 쉬는 시간 중에 제일 많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영상 마치기 전에 그 목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욕은요, 몸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목욕의 건강 효과는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줄여보면 첫 번째,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로 해소 및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해주죠. 자, 세 번째,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 닿으면 신경이 이완돼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이제 따뜻한 물로 하다가 조금 뜨거운 물로 하기도 하면 좀 땀이 살살 나죠. 어쨌든 목욕 다 끝나고 나면 땀이 나죠. 그렇게 땀을 배출하면 노폐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결국 피부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수면 개선입니다. 취침 전에 이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게 뭐 빨리 내려가면 안 좋지만 아주 천천히 체온이 내려가면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데요, 면역력 강화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올려주죠.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암에 안 걸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1도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대신에 이제 체온이 좀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따뜻한 샤워는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건강한 목욕 방법. 첫 번째, 적당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섭씨로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40도가 너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욕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15분에서 맥시멈 한 20분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권장되고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반신욕이 그렇게 권고됩니다. 가슴 위쪽까지 완전히 채우기보다는 배꼽이나 배꼽 아래 정도만 물을 담근 그 반신욕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어떤 심장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더 덜하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욕 후에 보습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욕 후에 즉시 뭐 옷 다 입고 뭐 절할 거 다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피부가 다 건조해진 다음에 뭐 바르는 것보다는 목욕 후에 바로 뭘 발라라. 뭐 바디로션이 될지 뭐 오일이 될지 스킨 로션이 될지 그런 것이 좋습니다. 얼굴 말고 사실은 웬만하면 몸 전체에 바르는 것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목욕 전후 수분 섭취입니다. 땀을 배출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좀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취침 전 목욕입니다. 자기 전 1시간이나 한 2시간 전, 그 전에 목욕을 하면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만일 그 배스톱에 들어가서 반신욕이나 뭐 이런 걸 할 경우에 입욕제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뭐 소금, 씨솔트 같은 거 넣죠. 그리고 뭐 녹차도 좋고 뭐 라벤더 오일 등등 그런 뭐 천연 좋은 입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욕을 올바르게 하면 건강과 기분이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네, 그렇다면 오늘 취침 전에 따뜻하게 목욕을 좀 충분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트레스 없는 하루를 꿈꾸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